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13차 시 남한산성과 조선 중기의 성곽. 성곽 속으로. 여보시오, 또 졸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번에는 어떤 성곽의 축성법에 대해 알아볼 건가요? 이번에는 남한산성과 조선 중기의 성곽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잠시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1636년 12월 15일 오후,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동설안의 냉기는 뼛속 깊이 스며들었고 왕을 호위하던 금위군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늙은 신하 몇 명이 힘겹게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서흔남이라는 남웃군의 지게 위에 올라앉아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인조의 모습은 조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초 강화도로 가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인조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나라군의 포위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청나라군의 기습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으며 가공할 만한 위력의 신무기인 홍위포를 동원한 공격 앞에서도 남한산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실리 외교 노선 대신 망해가는 명나라를 추종하는 향명 배금 정책을 취한 조선은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남한산성을 수축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은 험준한 산꼭대기에 쌓은 피난성으로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남한산성을 하늘이 만든 성이라고 하였을 정도로 천혜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렇듯 남한산성은 원래 통일신라 시기 대당전쟁을 위하여 쌓은 주장성을 조선시대에 수축한 것으로 병자호란 이후에도 웅성과 외성 등이 계속 수축되어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축성술의 변화 과정을 통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축성사의 교과서적인 성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시기별 축성 기술의 변화 양상과 남한산성의 각종 시설물 현황과 그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수축 과정에 반영된 각종 신기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남한산성과 주장성. 좌랑님, 앞서 내용을 보니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축성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남한산성이 위대하다고 느껴졌는데 남한산성이 축성된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의 성곽에 대해 알아볼 텐데 먼저 남한산성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왕조의 방어 체제를 대대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조선 왕조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평지읍성을 기본 방어 시설로 하는 관방 체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은 전 국토 방어 체제를 도성 중심의 방위 체제로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은 보장처로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중시하였으며 인조도 광해군의 관방론을 이어나갔는데 당시 위협인 청나라의 침입 시 강화도를 보장처로 삼고 왜구의 침략 시 남한산성에서 막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한산성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효종은 강화도 중심의 수도권 외곽 방위 체제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주적이 왜구에서 청나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의 축성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는 것이 백제와의 관련성 여부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강 위역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고대 국가는 백제이고 남한산성의 북서쪽 평야 지역에는 백제 도성으로 알려져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있으므로 전략적 요충지인 남한산성에
백제의 피난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성 백제의 인구 규모로는 둘레 8km에 달하는 성을 쌓고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당시에 백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목책이나 토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백제도성도 판축 도성이었으며 남한산성 축성에 사용된 화강암이나 편마암 석재들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성을 쌓는 것은 6, 7세기경이나 실현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발굴조사 결과도 백제 유물은 행궁 뒤편에서 발굴된 몇 개의 주거 유적에서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일대가 한성 백제 시기에 방어용 산성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장성의 축성 기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대당 전투를 위하여 쌓은 대규모 피난용 성입니다. 주장성은 문무왕 12년 대당 전투를 위하여 축조된 성입니다. 성의 둘레는 4,360보였는데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8km에 달합니다. 병력의 규모로 볼 때 신라는 당의 적수가 될 수 없었으므로 신라가 선택한 전술은 청야 입보술이었습니다. 신라는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지형을 골라서 대규모의 성을 쌓고 성내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였지요. 두 번째, 축성 기저부가 능선의 경사면에 위치합니다. 삼국시대의 성곽의 특징은 성 내부의 공간을 확장하고 방어력과 축성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상부 아래쪽의 경사면에 축성 기저부를 도 경사면을 따라 성벽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돌은 화강암으로 전면 가공한 사각 주형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일대의 기반암은 선 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이나 화강암질 편마암인 반면 주장성 축성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조립질의 화강암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화강암은 직선거리로 10km 아차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원거리에서 석재를 운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돌은 마치 옥수수알 모양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사각주형으로 전면 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암반을 굴착하여 턱을 만들고 대형의 지대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안반 지역의 경우 층단식으로 굴토하여 털을 닫고 안반을 굴착하여 턱을 만들고 그 안쪽에 일반적인 성돌보다 3-4배 크기의 지대석을 놓아 지대석이 바깥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대석 위에는 다듬어진 성돌을 바른 층 쌓기 방식으로 쌓아 올리면서 길쭉길쭉한 돌로 뒤체움을 하여 쌓고 사면과 석축 사이의 빈 공간은 흙으로 다져서 쌓는 편축 방식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성 내에는 병영과 창고 등 각종 대규모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성 내에는 발달된 축성 기술에 걸맞는 병영과 창고 등 각종 건물이 구축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행궁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통일 신라 시대의 대형 건물지입니다. 하골 앞마당의 지하 1m 깊이에서 확인된 이 건물지는 길이가 53.5m, 너비가 18m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산성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 시대의 건물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건물지에서는 기와 한 장의 무게가 20kg에 달하는 대형 기와가 사용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대형 건물지는 집안이 침하되지 않도록 지하 2m 깊이까지 땅을 파내고 활석과 점토를 교대로 다지면서 쌓아 견고한 대지를 조성하였으며 벽체의 두께를 2m 정도로 두껍게 하여 기둥에 가해지는 힘이 벽체로 분산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인조대의 축성 경과. 조선시대 남한산성 수축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남한산성 축성 문제가 거론되고 광해군대에는
본격적인 축성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인조대에도 수차에 걸친 축성 시도가 있었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괄의 난이었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말미암아 토성 방어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후금과의 긴장관계 고조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남한산성 수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조 2년 수어사이서는 주장성의 예터를 따라서 남한산성을 수축 공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축성 기술의 특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는 승군을 동원하여 수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수축 과정을 보면 남문과 북장대를 기준으로 동남성은 이서의 휘하 장수인 이회가 맡았으며 서북성은 도총섭 벼감대사 책임하에 팔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쌓았습니다. 당시 동남성은 지세가 험난하여 기일 내에 성역을 마치지 못하자 공사비를 주색에 탕진한 것 때문이라는 무고를 당하여 이회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원성의 수축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2년 4개월 만인 인조 4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장성의 예터를 따라 수축하였습니다. 인조대 남한산성의 축성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의 성터를 따라서 수축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의 기지가 조선시대 후기 산성의 입지와 약간 다릅니다. 숙종대 이후에는 능선의 정상부나 정상부에 바로 인접한 지점에 성벽을 쌓았지만 남한산성은 능선 정상에서 사면 쪽으로 10에서 20m 정도 아래쪽 경사면에 기초를 잡아 성벽의 상단부가 정상부보다 낮은 대신에 성벽 안쪽에는 넓은 내환도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원성에는 4개의 치가 있는데 제1남홍성치와 제3남홍성치, 연주봉홍성치는 일반적인 치에 비하여 돌출된 길이가 지나치게 짧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치는 인접한 하남시에 있는 삼국시대 산성인 이성산성의 동병모서리 부분에서 확인된 치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장성 성돌의 재활용 및 편마암계의 새로운 성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성벽의 면석 중 상당수는 주장성의 성돌을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산성 성돌의 재질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대별됩니다. 그중 화강암 성돌은 내 모서리와 표면까지 둥글고 정교하게 다듬은 것으로 크기가 비교적 크고 표면을 납작하게 다듬은 편마암 성돌과 치석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일대의 기반암은 화강 편마암이므로 조선시대에는 산성 수축에 필요한 석재의 상당수는 가까운 곳에서 구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쌓는 방식을 보자면 가장 먼저 1m 내외의 지대석을 넣고 장방형의 성돌을 정연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성돌은 내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표면은 판판하게 정다듬을 하였으며 뒷길이를 길게 하여 사각주 형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비교적 큰 성돌을 넣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작은 성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축성 기술의 특징으로 네 번째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점입니다. 채성벽의 기울기는 삼국시대의 성벽이 70에서 80도 정도를 유지하는 데 비하여 남한산성의 원성은 60에서 70도 정도로 원성의 성벽이 훨씬 더 완만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뒤채움도 현격하게 줄은 듯한데요? 맞습니다. 채움도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성벽의 너비에 버금갈 정도로 폭넓게 석축으로 뒤채움하는 삼국시대의 축성기법과 달리 좁은 범위에만 잡석으로 뒤채움을 하고 그 뒷부분은 점토와 잡석을 교차하여 다짐하는 방법으로 하여 석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홍해식 성문의 구축과 앞문 신축 또한 남한산성의 특징이지요. 4개의 성문은 홍해식으로 구축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산성의 곳곳에는 고대 산성에서는 없었던
암문을 설치하여 긴급한 물자 수송과 비밀스런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암문이 있는 곳의 성벽을 회절시켜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암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로 만든 여장을 구축했다는 점인데요. 성벽 위에는 돌로 만든 여장을 설치하였는데 여장에는 근총안 하나에 원총안 2개가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돌로 여장을 만들 경우 타구와 총안의 경사면을 매끈하게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총안의 내부는 석회 삼합토로 마감하였습니다. 제2남홍성에서 동문 구간을 포함하여 남한산성 곳곳에는 지금도 일정한 간격으로 채성의 상단부까지 내려왔던 근총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타에는 가운데에 근총안 하나와 양쪽에 원총안 2개가 배치되었으므로 근총안과 근총안의 간격을 통하여 인조대의 수축 당시 여장 1타의 크기는 대략 4.4m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근총안의 흔적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3.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은 어떠한가요? 병자호란 이후 인조 16년, 남한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을 단행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화포 공격으로 무너진 동문 부근의 성벽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단행하는 한편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게 됩니다. 인조대의 남한산성 수축의 핵심은 옹성 신축과 포루 설치 및 제2남홍성 치의 수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격대에 대응하는 남쪽 성벽에는 3개의 옹성을 구축하였으며 옹성 끝부분에는 각 방면으로 포를 쏠 수 있도록 포루를 구축하였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의 남한산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독특한 형태의 옹성이 구축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옹성은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반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을 말하는데 남한산성의 옹성은 채성벽의 바깥쪽에 길게 돌출시켜 성벽을 쌓아서 옹성이라기보다는 용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옹성의 상단부는 채성벽의 하단부에 연결시키고 옹성으로 출입하는 앞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채성과 연결시키지 않고 부가적인 성벽을 덧붙여서 방어력을 보강하는 것은 기존의 성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입니다. 또한 성벽은 채성벽에 비하여 성돌의 크기가 현저하게 크고 다양한 형태의 성돌로 성을 축조하였으며 옹성 모서리 부분과 성벽의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하여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존 성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축성 기술은 중국 병서인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수록된 중국의 축성 기술과 임진왜란시 습득한 외성 축성 기술에서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돌 가공 기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성 구간은 병자호란 당시 주로 동문 주변 구간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성벽 중에 상당 구간에서 남이옹성치나 남홍성 성돌과 유사한 축성 기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돌은 부정형의 활석을 사용하였는데 남홍성의 경우 너비 40에서 60cm 크기의 성돌을 면을 맞추어 쌓았으며 성돌 사이사이에는 10cm 내외의 쐐기돌을 많이 끼워 넣었습니다. 이처럼 쐐기돌을 활용한 축성 기법은 세계의 남홍성과 제2남홍성치에서도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제2남홍성치는 원래 제1남홍성치나 제3남홍성치와 같은 구조였으나 원래의 치를 헐고 남홍성과 동시기에 길게 내어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주봉 옹성은 성돌의 크기가 30에서 40cm로 남홍성보다 작지만 역시 부정형의 성돌을 사용하고 있으며 쐐기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홍성과 동일한 축성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단부가 방형을 이루는 제2남홍성과 제3남홍성 및
제2남홍성치의 기울기는 매우 완만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구축되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의 진법 전술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종래의 전술은 활과 창, 칼에 의존하였지만 조총과 홍위포라는 대구경 화포의 위력을 경험하고 나서 신무기인 조총과 화포를 주무기로 하고 창검과 궁시가 보조하는 전술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성에도 대포를 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7개소에 모두 28개의 포열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중 제1남홍성에 설치된 8개의 포열과 제2남홍성에 설치된 9개의 포열, 제3남홍성에 설치된 5개의 포열, 그리고 연주봉웅성에 설치된 1개의 포열은 모두 병자호란 이후 원성 수축 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남홍성 포로 앞에 있는 남홍성 무인비에 의하면 1638년 남한산성 수축에 동원된 축성군은 호남지방에서 올라온 괴군 1000명에 충청도와 강원도의 승군, 그리고 목수, 석수, 야장, 이장 등 각종 장인 96명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숙종대 축성. 좌랑님, 병자호란 이후의 수축이 채성벽에 대한 보강이 중심이었다면 숙종대의 수축은 어떤 점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나요? 숙종대의 수축은 산성의 취약점에 대한 본질적인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농성한 조선군은 홍위포의 위력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봉암과 한봉, 남격대를 점령하고 명나라와의 전투에서 노획한 홍위포로 원성을 공격하였습니다. 홍위포는 최대 사거리가 4에서 8km이고 유효 사거리만도 700m에 달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로서 한봉에서 쏜 포탄이 동벽을 무너뜨리고 남격대에서 쏜 포탄이 행궁 근처까지 날아드는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군이 보유한 원거리형 화포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이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중 화포의 구경이 11.76cm로 가장 큰 천자총통에 대장군전을 장착할 경우 사거리는 약 1에서 1.4km 정도였으며 탄환을 장착하면 사거리가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홍위포의 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어책이 필요했지만 청나라의 간섭으로 인하여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남한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봉우리마다 성을 쌓아 원거리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취약점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동벽의 대봉인 봉암과 한봉에는 각각 봉암성과 한봉성을 쌓아 원성에 연결시켰으며 검단산에는 돈대 형태의 신남성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봉암 외성과 한봉 외성 축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지요. 봉암성은 숙종 12년에 신축되었습니다. 축성에 사용된 성돌의 크기는 너비가 60에서 70cm이고 두께가 30에서 50cm이며 정방형에 가까운 성돌로 정교하게 성벽을 축조하였습니다. 봉암성의 축성 시점은 남홍성보다 50년 정도 후의 일인데 그 사이에 조선의 축성 기술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봉성은 숙종 19년에 신축되었으나 숙종 31년에 청인이 헐어버린 것을 영조 15년에 개축하였습니다. 한봉성의 성벽은 성벽의 중간 윗부분부터 신축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당시 청인이 성벽의 기저부까지 모두 허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봉성 중에서도 비교적 후대에 개축된 부분이라고 추정되는 제16안문 부근의 성벽은 성돌의 크기와 형태가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종대의 축성 기술의 특징으로 표준화된 기술의 정형성이 있습니다. 숙종대는 강화산성, 대흥산성, 문수산성, 가산산성, 북한산성 등
많은 성들이 신축되거나 수축되는 과정에서 축성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철저한 공사 계획과 공사 실명제에 의한 책임 축성제 및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에 의한 철저한 감독, 발달된 토목 기술이 접목되어 견고한 성을 신속하게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종대에 쌓은 성에서는 다양하지만 규격화된 크기의 성도를 떠서 치석하는 기술, 성 쌓을 터를 잡고 집안을 조성하는 기술, 무거워진 성도를 운반하여 높이 쌓는 기술, 면석을 쌓아 올라가면서 뒤체험과 내탁보를 조성하는 기술, 활석으로 총 안이 있는 여장 쌓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에서 표준화된 기술의 정형성이 확인됩니다. 그랭이질하여 조각보처럼 다듬은 대형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숙종대의 성곽은 성돌 하나하나를 그랭이질로 가공하여 조각보를 이어붙이듯이 인접한 성돌과 밀착되도록 정교한 성돌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돌의 기본 형태는 직육면체에 가깝게 가공하였으며 성돌 하나의 무게가 400kg에서 900kg이 넘는 큰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돌의 뒷뿌리는 최소한 60c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성돌 간의 맞댄 면을 늘림으로써 성벽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축성기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숙종대의 축성기지는 인조대에 비하여 능선 정상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능선의 경사면에 의지하여 편축하던 방식에서 내탁보를 성토하여 성벽의 상부가 최정부가 되도록 하여 성 내부와 성 밖의 상황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구부의 대형석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의 길이도 12m 이상 장방향으로 돌출하도록 하였으며 성벽에는 포루도 구비하였습니다. 신축된 성에는 앞문을 구축하였는데 원성의 경우 소규모 성에도 홍해식 앞문을 구축한 데 비하여 숙종대에 구축되는 성에는 너비 2m가 넘는 앞문도 큰 장대석을 인방에 올려놓는 평거식 성문이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시기에 비하여 무겁고 큰 돌을 다듬고 운반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5. 정조대의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정조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지는군요. 남한산성은 수원의 독성산성, 안성의 죽주산성과 함께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어 토성과 경계를 지키는데 둘도 없는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개축 작업은 정조 3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대의 남한산성 수축의 핵심은 신소재인 벽돌과 대량의 석회를 사용하여 화포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장을 새로 쌓았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벽돌을 사용하여 여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벽돌은 이미 삼국시대에 제작 기법이 도입되어 고분축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건축물이나 탑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특수한 용도 외에는 벽돌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공사에 벽돌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은 황토의 입자가 거칠어 소성시 땔감이 많이 들고 휘거나 뒤틀리는 현상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 제작 비용이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토지대인 중국과 달리 벽돌을 대신할 수 있는 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중국에 다녀온 북학파들의 건의에 따라 영조 20년에는 강화외성을 벽돌로 쌓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조 20년 화성 축성 과정에서 벽돌 사용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벽돌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축성 후 3년 만에 시행된 남한산성 여장 수축 공사에 벽돌이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벽돌의 형태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것이 생산되었는데 화성 성역 의궤에는 대소방전, 반방전, 마루벽돌, 귀벽돌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벽돌 외에도
여장 옥계부의 모서리에 사용되는 귀마루 벽돌과 총안 상부에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하기 위한 유단식 벽돌이 확인됩니다. 석회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여장 축조의 벽돌이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이 석회입니다. 석회는 그 자체로는 강도가 약하지만 여기에 황토와 모래를 적당량 배합하여 굳히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 돌무덤을 만들지 말고 회경묘를 만들라는 태종의 명에 따라 무덤 묘각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던 석회는 숙종대 이후 성벽 여장공사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조대 이후에는 벽돌 사용과 함께 석회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조대 이후 보수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암성과 한봉성 여장을 보면 여장 기초 부분부터 벽돌 사이사이에 벽돌 두께만큼의 석회 삼합토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여장 옥계부에는 약 20cm 두께로 삼합토를 깔고 옥계부를 올려놓아 여장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붕괴된 여장을 보면 한 타의 여장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2옹성과 남3옹성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포루 바닥 부분에도 석회 사용이 확인되며 1798년에 유수 홍옥이 행궁 입구에 세운 2층 누문인 한남루에도 초석을 올려놓은 적신부를 두께 30cm 이상의 강회 몰탈로 조성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조대 이후 석회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장이 벽돌과 석회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채성의 돌로 만들었던 근총화는 용도 폐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남문에서 동문 사이의 채성벽에는 근총환을 만들었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남한산성과 조선 중기의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